보쌈제보 여기 오픈하신 지가 얼마나?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예, 되셨어요? 됐습니다. 네. 그 1년 반 동안 지금 제가 메뉴판을 보니까 네네. 그냥 보쌈 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배 보자에다가 석삼자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쌈 플러스 뭐 제육이라든지 삼겹살까지 어떻게 보면 고기 그쵸. 고기 전체를 좀 고기 밥상 전문점 고기 밥상 전문점으로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1년 전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이제 좀 해봐야 되겠다. 맞습니다. 시작을 하셨었던 건데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좀. 저는 이제 그 외식업을 처음에 입문을 한 게 학교를 졸업하고 외식사업부에 제가 입사를 해가지고 이런 브랜드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대점, 뭐 야탑점 이런 데 제가 이제 점장 생활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분당 미금역에 네. 직접 하는 걸 제가 직접 했었어요. 점장 생활 끝나고 직접 이제 창업을 했죠. 그럼 퇴사를 하셨단 말씀이세요? 퇴사를 했죠. 예. 예. 거기서 이제 일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일은 제가 이제 일을 배운 거는 이제 회사에서 제가 일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창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뭐 피자 가게도 했었고 포차도 했었고. 하셨을 때가 몇 년도예요? 그때가 2005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사실상 2005년도서부터 네. 자영업 전선으로 뛰어들었죠. 뛰어드신 거네요. 근데 제가 뛰어들었다가 다시 또 이제 장사를 하다가 좀 뭐 사고도 나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그때는 배달하는 친구들이 사고 나면 뭐 끝났어요. 그때 제가 뭐 몇 천만 원을 걔한테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배달 장사는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배달을 접었죠.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제가 이제 배우고 싶어가지고 프랜차이즈 이제 본사들의 취직을 직접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자영업을 쭉 하면서 프랜차이즈를 배워서 이게 사업을 하면 정말 뭐 나도 좋고 이분들도 좋고 좋은 사업이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프랜차이즈를 공부를 하게 됐죠. 가맹점을 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자영업을 하셨다가 직접 시작했었죠. 저기 배달 사고가 일어나셔가지고 그렇죠. 수천만 원을 또 물어주셔가지고 데미지를 입으셨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왕 나중에 사업을 하실 건데 배움을 또 하시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회사를 들어가신 건데 그때가 한 2010년대인가요? 그때가 이제 7년, 8년 뭐 이렇게 쭉 계산했죠. 그렇게 됐었죠. 2007년, 8년이면은 그때만 해도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어디 전성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도 경기가 어렵다고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최고의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고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뭐 오픈만 하면은 매출들이 막 팍팍 올라갔으니까. 그럼 그 당시 취직하셨던 브랜드가 그때 이제 했던 브랜드들이 피자라고 그 브랜드를 제가 또 많이 오픈을 시켜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프랜차이즈를 배우려고 입사를 하고 그리고 또 자영업을 계속 도전을 했었죠. 저희는 또 2007, 8년에 피자 브랜드에 들어가셔서 또 그걸 하셨었는데 브랜드 정도 했었죠. 그거 피자로 다 계속 가시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주점 쪽에 이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매출이 피자는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3천만 원 뭐 많이 팔아야 뭐 4천, 5천인데 이런 뭐 그 주점이나 이런 고깃집 같은 경우는 매출이 뭐 1억, 2억, 3억 막 이렇게 팔아버리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이제 큰 사업을 좀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뛰어들었죠. 포차 시장으로. 피자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성을 보고서 업종을 고르기 시작하신 게 그렇죠. 홈트라피장 나오신 다음서부터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주류 쪽으로다가 가셨던 건데 그렇죠. 주류 쪽으로 가셨다가 어떻게 보면 자영업 쪽으로 계속 하신 자영업 쪽으로 계속 간 거죠. 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좀 사업적으로 좀 확장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첫 번째 브랜드가 지금 보쌈제부인 건가요? 그렇죠. 그게 1년 전 말씀이신 거죠? 건가요? 1년 전이죠. 사실 1년 전 처음에 배달 사고 한번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지만 그렇죠. 그때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머리를 좀 그 친구 다쳐가지고 저희가 많이 이렇게 해줬죠. 그 당시에 사실상 배달 사고 때문에 저가 피자나 저가 치킨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엄청 생겼죠. 보쌈 제복을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기획 자체를 이건 사업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고서 기획을 했던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우리 처음에는 같이 하는 우리 파트너랑 같이 했던 게 뭐냐면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 이 사업을 평생 할 수 있는 저희도 이제 뭐 흥망성쇠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쪽 프랜차이즈나 외식업 바닥이 너무 유행 트렌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는 밥집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럼 지금 메뉴들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보쌈집이 아니라 네. 지금 뭐 제육이라든지 네. 삼겹살이라든지 그렇죠. 뭐 메뉴가 다양하죠. 예, 다 돼지인가요? 소도 있나요? 다 돼지입니다. 예. 근데 언뜻 보면은 고기를 취급하시기 때문에 고기 물류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건지. 맞습니다. 예. 네. 그 고기 물류 경쟁력과 이제 소스에 대한 경쟁력. 소스에 대한 경쟁력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물류 경쟁력으로 하시기에는 뭐 가공 공장이라든지 뭐 수입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저희가 그 캐파가 안 돼가지고 네, 지금 이제 마장동에 있는 업체랑 조금 중견기업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러고 네. 어설프게 양도 안 되는데 오는 걸 처음부터 다 갖춰서 하느니 차라리 네. 마장동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그렇죠. 딱 맞는 쪽 파트너 그 업을 오래 하신 분이랑 같이 가는 게 제일 그렇죠. 그게 네. 저도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답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장사와 사업을 겸해서 하신다는 게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제 목동 직영점이랑 금천구 시흥동에 저기 매장을 또 2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직영을 2개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그럼 조직 관리랑 이제 인원 관리하는 게 인력 관리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매출이 떨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도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고기 같은 경우는 제가 고기는 잘 몰라요. 고기는 잘 모르는데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프리미엄 고기가 유행을 했으면은 어느 날은 냉동 삼겹살 유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입산 트렌드가 있죠. 고기도. 삼겹살 무한리필 있는 거 아니면 거기다 뭐 소갈비살 뭐 600g 플러스 600g 트렌드대로 계속 움직이는 게 그냥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단가가 낮은 고기로다가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 이게 떴는데 점점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질이 낮아지든가 양이 적어지든가 비싸지든가 이러면서 저는 한 번씩 전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사장님 하신 거 딱 보게 되면은 포장하고 배달 위주로 배달이 핵심이고요. 배달이랑 포장. 뭐 말씀하셨지만 배달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다 끼어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지지 않을까, 20조, 30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이 저는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게 맛도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퀄리티만 기반이 되면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되게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초보 창업자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배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번 주문할 때 단가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대행료도 내야 되고 뭐 인사들도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고기가 단가가 좋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맛을 떠나가지고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그런 불편한 것들을 해주는데 아직까지도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은 시켜먹는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나가서 먹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20대들이나 30대들이 많는데 지금 점점 더 웹을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해야죠. 좀 그런 측면에서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나머지 하나잖아요. 지금 삼겹살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배달 삼겹살은 또 어마어마하게 포화되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처음에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을 때도 이미 그 당시로 가면 많았었단 말이에요. 뭐 엄청 많았죠. 배달 갈비집도 엄청 많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포인트를 이제 잡은 게 배달 삼겹 시장은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저희도 원래도 배달 삼겹살을 처음에는 좀 생각도 했었는데 이 시장은 너무 치열하고 우리가 차별화를 두고 그러니까 비틀 게 하나 있어야 될 거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제 마침 이제 보쌈을 저희가 다 좋아해요. 이제 보쌈을 해서 이제 보쌈을 차별화를 두자. 그래서 수비드 방식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드 치킨도 뭐 아시겠지만 그 방식을 넣어서 보쌈이 좀 더 부드럽고 맛있게 그게 이제 차별화를 준 거죠. 근데 사실 이 수비드라는 게 뭐 인근 주민이라든지 이런 데 수비드 치킨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족발을 좀 싸게 팔기 위해서 촉촉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수비드로다가 족발을 만드는 공장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맛을 좀 봐보니까 퍽퍽해요. 그렇죠.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수비드라는 공법이 생긴 지가 오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래됐죠. 이론대로라면 되게 괜찮은 그런 약간 시스템인데 저가의 고기를 네. 고급 고기로 탈바꿈하는 그 그렇죠. 시스템 네. 장치거든요 이게. 그럼 사실 수비드만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은 뭐 숙성제를 뭘 넣니 네. 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그냥 수비드 공법으로만 거기에 이제 저희의 또 노하우가 묻어나 있는 네. 그 수육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좀 그게 들어가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소스 네.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이제 호텔 셰프님들이랑 저희가 계속 했어요 그거를. 전국 뭐 다니면서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저희 경쟁 업체 있지 않습니까? 나뭐 네.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분들 거를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저희가 어떤 게 더 맛있나 그것도 이제 많은 분을 저희가 모셔놓고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네네. 네. 초벌을 미리 해 놓으신 거를 네.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우르르 한번 여기서 한 다음에 보면 초보를 안 한다. 초보를 안 하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리하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 점장님. 아, 다 돼 있어가지고. 네, 수비드가 되어 있어서 안 점장 어디 있어? 아주 조리 속도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들 경이롭다고까지도 하세요. 요거 넣고 요거 하나 넣으면 되거든요. 갈비 삼겹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어디 전지살인가요? 후지인가요? 아, 요거는 삼겹살하고 삼겹이랑 목전지하 목살하고 같이 믹스한 겁니다. 보통 주방을 일부러 교육시키시려고 이렇게 많이 빼신 건가요? 아, 여기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매장으로. 네. 다른 매장은 보통 몇 평 잡습니까? 주방 4.5평. 4.5평. 네. 커봐야 그래서 뭐 네 커야 평? 5평. 네 평? 네, 그 정도? 근데 진짜 조리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여기 넣고 요 같은 경우는 벌크로 들어온 거를 소분해가지고 네, 그렇죠. 보관을 네, 하고 이렇게 해놓는 따로 뭐 네, 저 소분 작업을 뭐 잘라내고 이런 건 아니고 잘라서 오고 그다음에 오돌뼈도 다 없이 와요. 네. 그거까지 다 해보고 네, 오돌뼈 없는 고기를 지금 저희가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삼겹은 좋은 것도 이베리코. 스페인 이베리코. 이베리코가 맛있습니다. 근데 요거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2분 30초 이내에 끝내는 아니 거예요. 다른 점주들 교육할 때 아,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으실 뭐한 이틀 정도 하시면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뒤집어도 되는데 이제 우리는 조금 사장님을 썼죠.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아 처음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갈비 삼겹이 완성된 거고 갈비 삼겹. 이제 가니시만 마지막 가니시만 해주면 되거든요. 약간 이제 이 갈비 삼겹 메뉴의 특징은 그 갈비를 먹는데 약간 삼겹살 고기로 갈비를 먹는 느낌. 네. 아, 저 딱 이 정도가 이 정도를 좀. 아, 좋아하세요? 불부에 가면 또 차별화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 돼지불백 같은 경우는 돼지불백도 간장 베이스긴 한데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보다 덜 졸여야 되고 국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갈비 삼겹은 말 그대로 갈비를 먹는 느낌입니다. 네. 예, 금천 본점이 7평짜리 매장인데 네. 거기서 저희가 배달로만 저희가 5,300까지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된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매장이 20개 가까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지인들이 많이 하셨어요. 네. 뭐 저희 조카도 하셨고 뭐 삼촌, 친구. 1회 배달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1회 배달 단가가 이제 여기 보면 12,9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달 치고는 저희가 저렴한 편이죠. 가성비가 좋은 그러니까 거죠. 한 번 주문 들어올 때 평균 주문 저희는 한 번 콜 들어왔을 때는 평균 콜수를 봤을 때는 24,000원까지 저희가 나와요. 24,000원. 네. 24,000원이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괜찮은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이런 곁들임 메뉴나 추가 메뉴가 많기 때문에 그 세트로 저희가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1인짜리 시켜도 이제 추가를 또 시키시는 거예요. 냉면을 뭐 시키시든가 제육을 시키시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객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1인 싸움의 고수나라든지 그렇죠. 1인 컨셉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 근데 저는 딱 생각을 할 때 1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1인분에 13,000원이 이게 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싼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배달료가 녹여져 있는 거예요. 포장을 하면 그러니까 홀에서 먹거나 포장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9,900원에 하고 있어요. 150g. 사실상 9,900원인데 네, 그렇죠. 배달비를 그쪽에다 녹였을 때 그러면 사실상 마진 자체를 3,000원이 할인된 그 금액으로다가 마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실 때 배달이라는 게 사실 안 남아서 문제잖아요. 처음부터 배달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기획을 하지 않은 한은 안 남아가지고 문제인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이 한식의 패스트푸드화를 저희는 한 거예요. 저희 음식들이 미리 해놓기 때문에 2분 정도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갈비 삼겹이나 제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2분 30초, 3분이 채 안 되게 이제 조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뭐 운영하시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수원 점주님 같은 경우는 혼자 운영을 하세요. 직원 한 명 쓰고 240 정도 두는 한 명 써가지고 월요일마다 쉬시고 2,800 정도 찍어 파셔가지고 한 760까지 이제 수익이 남으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삼겹살 같은 경우 거의 튀겨서 나가는 거네요. 미리 했다가 미리 저희가 해놓은 거를 볶는 거죠. 한번 기름에 볶아가지고 프라이팬에 돌려가지고 보쌈은 수비드로 됐던 거를 중탕 시켜서 수비드 된 거를 이제 압력솥에다가 한 번 더 합니다. 보쌈을 그런 데는 어떻게 나가요? 고기는 똑같나요? 저희랑 비슷하게 가는데 거기는 이제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본사에서 그냥 와서 데펴서 나가는 그런 방식이니까 맛에 대한 게 약간 공장 맛 제가 비하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맛이 좀 나죠. 저희도 뭐 우리 이 친구랑 저랑 얼마나 먹어봤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뭐 전국에 있는 보쌈집 웬만한 데는 저희가 다 가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공급을 해주시는 게 어쨌든 소스 부분하고 고기 부분이니까 벌크로 들어가는 삼성 웰스토리랑 이제 물류 계약이 돼가지고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공급을 하는 방식이 뭐 팩포장으로 들어가나요? 팩포장으로. 인분대로 들어가나요? 갈비 삼겹이나 이런 거는 고기가 가면 소분은 좀 확인해야 돼요. 그 작업은 좀 들어가죠. 그런 부분이 저도 여쭤보는 게 뭐냐면 요즘은 사실 기존에 어떤 매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기존 방식으로다가 매출을 올리기가 참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템들을 좀 새롭게 장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삼겹살 배달하시는 분들도 제가 아시는 분은 뭐 샵인샵 개념으로 그렇죠. 넣고 주말에 밤에 팔 수 있는 아이템 뭐 부대찌개를 하든가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선택을 할 때 제일 큰 포인트가 기존 주방에서 할 수가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얼마나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가져가는 게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다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따가 주방 한번 간소하니까 주방이 아까 7평에서 5,300만 원 매출을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배달 쪽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의 좀 특징들이 뭐냐면 과연 그 많이 나온 매출이 허수인가 몇 명의 경쟁자를 끼고서 나온 매출이냐 왜냐면 일정 수요라는 거는 있는 건데 사실상 뭐 특히 예전에 떡볶이 배달집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매장 뭐 7평인데 뭐 6천을 팔았네, 1억을 찍었네, 막 진짜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찍던 가게들이 1년 반 뒤에 가보면은 1억은커녕 5천만 원은커녕 진짜 3천만 원 중후반대 맞다가 하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 집들이 많은데 역으로 지금 삼겹살 브랜드가 앞으로도 저는 시장 수요는 커질 거라는 가정하에 커지죠. 매장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 5,3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을 때 기존 경쟁자들은 누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경쟁자가 이랑 뭐 아실 만한 브랜드는 다 있었고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경쟁을 해가지고 저희가 맛으로 좀 승부를 한 것 같아요. 맛으로. 그리고 시식도 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스타벅스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이 친구랑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저희가 이제 보쌈 맛을 저희가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직접 보쌈을 한 조각씩 박람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시식 하는 것처럼 직접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작업을 엄청 했었죠. 저희.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여기 갈비 삼겹이라는 메뉴를 네. 삼겹살로 지금 생각하시는데 삼겹살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제육고기에다가 갈비 양념이 맛을 입혀서 저희만의 메뉴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만 시그니처 메뉴를 네, 만든 거죠. 네, 이게 갈비 삼겹이 그 저희가 스토리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극한 직업이 네. 그때 그치.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극한 직업 예고편을 딱 봤는데 이거 터진다. 예전에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을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빨리 기획해야 된다. 빨리 만들어야 된다. 네, 그때는 저희가 고매출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한 2,500, 3,000 정도였는데 갈비 삼겹 메뉴를 그때 이제 그 극한 직업 예고편을 보고 기획을 하고 이제 셰프님들하고 계속 그 해서 만들었죠. 그 영화 개봉 전에 저희가 이걸 출시를 했거든요. 먼저. 근데 영화가 진짜 순식간에 천만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 보고 시켰어요. 주문수가 리뷰가 터지면서 매출이 그때 4천, 5천이 된 겁니다. 순식간에 터져버려.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느낀 게 메뉴의 힘. 솔직히 보쌈만 가지고 그 매출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네. 그리고 갈비 삼겹 하면은 다들 삼겹살인가? 근데 삼겹살 시장은 너무 그 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경쟁할 그 용기가 안 났고요. 이제 시장을 좀 틀어서 가야 되겠다. 틀어서 가자. 근데 그때 극한 직업 영화가 좀 저희한테 도움이 됐죠. 그리고 그 냉면을 또 이제 냉면이 아직도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갈비 삼겹 메뉴를 개발을 하면서 어울리는 거죠. 그 냉면 플러스 갈비 삼겹 고기를 같이 그때 기획을 같이 했었거든요. 같이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갈비 삼겹이 계속 매출을 만들어주고 여름 됐을 때 이 또 냉면이랑 갈비 삼겹 고기가 같이 또 그 주문수를 만들어줘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거의 이매출이었죠. 네. 갈비 삼겹이랑 속초 냉면이 계속 그냥 이거만. 보쌈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받쳐주면서 우리가 보쌈집인가 이거 갈비집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떡볶이를 놓고 보면 떡볶이가 떡볶이 매출만 봤을 때는 5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그 본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머지는 튀김, 그 다음에 오뎅, 순대 이런 메뉴들이 합쳐져서 조떡볶이 전체 매출들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도 착안을 해서 그 보쌈만 가지고 장사를 해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경쟁자들 아까 어떻게 물리쳤냐고 말씀 주셨잖아요. 보쌈 그 시장은 그 포화 상태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 보쌈만 가지고는 매출이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고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갈비 삼겹인 거고, 그리고 육삼냉면을 벤치마킹한 그 속초냉면하고 이 갈비 삼겹. 냉면 30년 하신 분한테 가서 진짜 저희가 코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보쌈 제국의 어떻게 힘은 그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계속 그 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힘이라고. 이번에도 저희가 얼큰 고기국밥이라고 보성회관도 제 아시는 분이 이제 하시는데 매출이 뭐 2억씩 나오더라고요. 2억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잘하냐 해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팀장님 저걸 했었어요. 순댓국을 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순대만 30년 하신 분한테 그러니까 가서 가업을 이어서 하시는 순댓국 사장님 수원에 거기 무슨 골목이지? 그 통닭 골목에서 그쪽에서 하신 지동시장에서 순댓국을 30년 이상 하신 분한테 이제 저희가 또 사사 부탁을 드려서 이제 거기서 육수를 받아서 얼큰 고기국밥이라고 이제 출시를 했는데 겨울 메뉴로 그런 식으로 메뉴 개발을 계속 해야 돼요. 끊임없이 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의 본질은 저희 메뉴 개발을 계속 하시면은 사실 메뉴를 딱 개발해서 어쨌든 그 맛을 제공을 하려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 잘 팔리면 다행인데 이게 안 되는 돈 빼야죠. 안 되는 걸 또 빼려면 이게 본사가 감당해야 될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럼요. 하고 계시고 어제도 전우님들 모시고 품평회도 했어요. 다들 끝내준다. 그러니까 빨리 합시다. 보통은 본사가 이렇게 밀어넣기를 하잖아요. 신메뉴를 만들면. 근데 저희는 이제 오히려 반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단 직영점에서 먼저 하고 있고 일단 우리가 하고 있고 이제 점주님들이 이제 하도 궁금하니까 한번 품평을 해달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국밥을 다 드셔보시더니 괜찮다 이거 바로 하고 싶다. 근데 오히려 저희가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됐으니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국밥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뢰도를 가지시고 오히려 더 안달나신 것 같아요.
또 지인들이니까 이게 또 말이 또 편해요 서로. 그리고 네. 더 까다로운 거 아시잖아요 지인들이. 지인들 더 까다롭습니다 지인들이. 예, 지인들이 할 정도면은 뭐 사실 사장님께서 그동안 나쁜 마음 가지고 사지 않았다 뭐 이런 거는 되는 뭐 너무 베풀어서 문제죠. 지금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네. 아 셰프를 영입하고 내가 요리를 잘하니까 내가 만들어서 팔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몇십 년 동안 검증이 된 데를 가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중에서 집어넣는 거를 선택을 하신 건데 그렇죠. 그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믿을만한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내 장점이 있으면은 추가로 됐을 때는 내게 맛있다라고 하는 우리만의 생각을 고객들한테 이미 된 걸 가지고서도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뭐 들어가는 비용, 시간적 비용, 뭐 진짜 돈 비용, 뭐 지불해야 될 그 모든 게 있을 텐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항상 저희는 생각을 하고 뭐 프로들이 움직이는데 다 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생각을 저희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일단은 좀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려고 그래요. 정말 진심으로 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저기 인맥 관리를 이제 본부장님이 진짜 인맥 관리가 너무 좋아서 다들 이제 실질적으로 솔직히 그 개인적으로 좋은데 비즈니스로도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비즈니스적으로도 좀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주위에서 예, 좋네요.